지금부터는 특수한 저당권으로서 근저당과 공동저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은 아주 중요하고요. 공동저당은 계산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너무 매달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교수님들이 창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방패가 있죠. 교수님들의 창은 어렵게 내는 것이고 방패는 안 푸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요령도 필요하다.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는 꼭 맞추고 아주 어렵게 낸 문제는, 즉 틀리라고 낸 문제는 틀리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는데,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다 풀다가 시간 초과돼서 쉬운 문제 못 푸는 그런 우를 보면서 안 된다는 거. 자, 어려운 문제는 과감히 제끼고 쉬운 문제, 풀 수 있는 문제만 풀어도 충분히 합격할 점수는 나옵니다. 75점 이상 나온다는 거. 아무리 문제 어려워도 서너 개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출문제 보면 어려운 경우가 보통 서너 개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5개 나오면 아주 어렵지만, 그러나 제껴도 돼요. 5개 다 틀려도 87.5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요령껏 공부할 필요 있다는 거. 공부는 우직하게 하시되 방법면에 있어서는 약간은 요령도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저당. 저당과 근저당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근저당권은 우리 민법 357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중간에 채무액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무의 소멸이 있다 하더라도 저당권에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무이자는 최고액 중에 상입된 것으로 보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풀어 쓴 것이 1번, 2번이 되겠습니다. 근저당이란 계속적인 거래부터 발생하는 장래의 불특정 채권, 채무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현금 서비스 한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내가 현금 서비스 한도가 1,000만 원이라면 그럼 1,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건 아니죠. 있을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습니다. 엊그저께까지 1,000만 원의 채무가 있다가 최근에 갚았거든. 그러면 제로가 되죠. 그렇다고 해서 현금 서비스 한도가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저당은 채무액이 확정될 때까지는 증감 변동,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계속 거래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이다. 자, 근저당의 특징 두 가지. 특정 채권이 아니라 불특정 채권. 특정 채권 뭐라고요? 그것은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은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저당 채무가. 그러나 근저당의 경우는 채권 취득 범위 내에서 금액이 움직인다. 그래서 저당, 근저당의 가장 큰 차이는 저당권은 특정 채권, 근저당권은 불특정 채권. 그리고 저당 채무 변제하면 저당 등이 자동 말소되지만 근저당 같은 경우는 근저당권의 변제기, 즉 존속기간이 도래하지 않는 한 일시적 채무 변제가 근저당권 소멸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특정 채권이 아니라 불특정 채권이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채무가 소멸된다 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 즉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부종성. 저당 같은 경우는 부종성이 있으나 그러나 근저당의 경우는 부종성이 없다. 즉 소멸에서는 부종성이 없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부종성의 완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저당도 일반 저당하고 똑같습니다. 일단 계약하고 등기해야 되겠죠. 자, 필요적 등기사항이 있고요. 근저당 뜻, 취지, 채권, 조획, 채무자. 그러나 중요한 것이 니은입니다. 의무적 등기사항. 즉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 되긴 합니다만 혹시라도 등기가 빠져도 괜찮다. 의무적 등기사항 하나 반드시 유의하셔야 됩니다. 뭐가 있다고? 존속기간, 즉 결산기는 의무적 등기사항이라는 거 중요하고요. 아주 의무적 등기사항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시고, 의무적 등기사항은 등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자유다. 그러나 의무적 등기사항도 등기하면 필요적 등기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디귿에 이자는 채권 조익에 상입된 것을 보고요. 자, 피담보 채권이 확정돼야 되지. 주로 뭐겠습니까? 결산기 도래가 있겠죠. 기본기 해지가 중요하지 않고요. 피담보 채권이 다시 말해서 갚아야 될 금액이 확정되면 그 뒤부터는 보통 저당과 똑같습니다. 특정 채권이 된다는 거죠. 근저당의 경우는 채무가 움직인다 그랬죠. 그러나 특정 채권은 저당권이기 때문에 근저당도 채무가 확정되면 그 이후부터는 특정 채권인 저당권과 똑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범위는 채권 주계획을 초과한 피담보 채권은 담보되지 않는데요. 근데 B의 지연이자는 이 중요하죠. B와 C는 이미 우리가 배웠지만 저당하고 또 반대입니다. 지연이자 이름이 세 가지로 있죠. 여기 지연이자, 지연배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자 전액이 담보되고요. 근저당 실행비용이
채권 취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반대, 우리가 저당에서는 지연이자는 1년분이었고 실행비용 포함되었었는데 건저당의 경우는 지연이자는 무제한이고 그리고 실행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D는 똑같죠? 저당이나 건저당은 똑같이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 발생되지 않아 따라서 보존비용 포함되지 않습니다. 좀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제가 바로 뒤에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예, 건저당은 뜻도 중요하고요. 범위도 중요하죠. 특히 B와 C는 저당 건저당의 반대라는 거. 그러나 D는 똑같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건저당을 거의 해마다 한 문제씩 나오고 꼭 맞춰야 되는 파트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위 판례 정리, 특히 1번, 2번이 중요합니다. 요 뒤에 바로 그림을 해놨습니다만은 일단 읽어보고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무자의 채무액이 건저당권의 등기된 금액을 넘습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변제하여야 건저당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 그러나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는 자기가 스스로 채무를 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채권 취득액까지만 변제하면 건저당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과 시에는 채무자는 채권 전액,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는 채권 취득액까지만 변제하면 건저당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좀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너무 추상적이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자, 건저당권. 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건저당권은요. 채권 취득이 만약에 1억 3천이라면 1억 3천이 움직입니다. 움직인다는 얘기는 1억 3천 범위 내에서 빌려 쓰기도 하고 갚기도 한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건저당권이 만약에 1억 3천이 설정되어 있다면 채무가 1억 3천으로 정해진 거 아니라는 거죠. 아직 모릅니다. 1억 3천 범위 내에서 빌려 쓰고 갚는 중이기 때문에 채권 채무액이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1억 3천을 전부 빌려 썼다. 그 경우는 원본이 1억 3천이 될 것이고 이자가 붙겠죠. 물론 채권 취득액은 등기되고요. 이 경우에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는 등기 1억 3천까지만 변제하면 건저당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 그러나 이 채무자는 1억 3천에다가 2천, 즉 원본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여야 건저당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시험이 잘 납니다. 그래서 등기된 채권 취득액은 우선 변제받는 한도이고 그러나 책임 한도액은 그보다 더 크다는 거. 그래서 채무자는 자기가 채무를 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빌려 쓴 돈 전액에다가 이자까지 모두 갚아야, 즉 1억 5천을 모두 갚아야 건저당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어. 그러나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는 등기된 1억 3천까지만 변제하면 건저당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 잘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저당과 건저당의 가장 큰 차이는 저당은 특정 채권이고 부종성이 있다. 그러나 건저당권은 불특정 채권이고 부종성이 소멸해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 있듯이 우선 변제액을 넘게 되면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는 채권 취득액, 즉 1억 3천까지만 변제하면 건저당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어. 그러나 채무자는 자신이 원금을 빌려 썼다면 1억 3천에다가 이자까지 묻어 갚아, 즉 1억 5천을 전액 변제하여야 건저당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장에 가시면 이것이 어려운 문제처럼 보여요. 계산 문제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 간단한 문제니까 금방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1분 이상 문제 안 풀리죠? 그런 경우는 문제 푸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절대 1분 이내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분, 3분 걸리고 있다. 그런 경우는 문제풀이 방법을 모른다. 또는 문제풀이 방법을 잘못 적용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절대 2분, 3분 걸린 문제 안 나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풀이 방법을 몰라서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빨리 찍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서서히 시험이 다가오면서 문제 찍는 기술, 푸는 방법도 배워야 됩니다. 물론 열심히 공부하신 분은 웬만한 문제 다 풀 수 있고 80%씩 나오지만 그러나 보통 평범한 분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 푸는 방법도 어느 정도 요령을 익혀야 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풀고 어려운 문제 제끼면 됩니다. 우리가 40문제 나오면요. 제 강의 들으면 웬만한 문제는 풀립니다. 즉 30문제는 풀린다는 거죠. 30문제만 풀어도 75점 나오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마음 편안히 먹고 아주 어려운 것을 제끼고 풀 수 있는 문제, 기본적인 문제 위주로 푸시면 충분히 풀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례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부터 판례 정리를 보시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 강의를 끝내고 판례 특강을 하려고 교재는 거의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 아까 그림에서 배운 적이 있죠. 건저당권의 채권치가 얼마죠? 1억 3천은 등기돼야 되는, 이는 책임 한도액이 아니라 우선 변제 한도액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1억 3천 등기되고
1억 3천은 우선 변제 한도액이다. 책임 한도액 얼마나 씁니까? 1억 5천. 그럼 뭐가 더 커? 책임 한도액이 더 크죠. 그래서 등기된 1억 3천까지만 변제하면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는 근저당 등기 말총을 잊고, 그러나 채무자는 1억 5천 전액을 변제하여야 된다는 거. 피담보채권 확정은요, 금액이 확정되어야 변제액의 그 돈을 갚겠죠.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한 때는 신청 시에 금액이 확정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2번인데 후순위, 선순위가 아니라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 시에는 혹시라도 유찰되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나머지 선순위 저당권자의 금액 확정 시는 언제라고? 대금이다 완납시다. 경락대금이다 완납, 즉 매매대금이다 완납돼야 경매 끝난 것이기 때문에, 자 1번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하면 신청 시 금액이 확정되고,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 시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 확정 시기는 경매 신청 시가 아니라 매매대금 완납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피담보채권이 확정됐습니다. 그럼 확정된 금액을 갚아야 되겠죠. 근데 확정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원본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국민카드를 쓰는데 만약에 10일 날 기준으로 해서 25일 날 변제한다. 그럼 10일 이후에 쓴 것은 안 갚죠. 언제 갚습니까? 다음 달에 갚죠. 그런 얘기 되겠어요. 카드 생각하시면 돼. 보시면 금액이 확정됐다. 10일 기준으로다가 금액이 확정됐다면 10일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원본층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10일까지 쓴 것은 이달에 갚지만, 그러나 11, 12, 13 그때 쓴 것은 다음 달에 갚잖아요. 그런데 확정 전에 이미 발생한 원보 채권에 관하여 발생된 이자는 들어가죠. 그죠? 10일 이전에 발생된 원금의 이자는 이달에 갚죠.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10일 이후에 쓴 새로운 원본은 들어가지 않지만 10일 이전에 이미 썼던 원본의 이자는 이달에 갚는다. 어렵지 않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판례에 속합니다. 3번도 잘 알아두시고, 자 신용카드 생각하시면 되죠. 10일 기준으로 해서 25일 날 변제한다면 10일까지 쓴 것은 원본은 물론이고 이자까지 갚어. 그러나 10일 이후에 쓴 것은 원본 채권 들어가지 않는다는, 물론 이자도 당연히 이달에 들어가지 않겠죠.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근저당권자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 개시 결정되어 있다가 나중에 경매 신청을 취한다 하더라도 번복되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서 판례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근저당 설정계약서가 채무자가 아닌 자를 채무자로 했다. 그럼 무효가 되겠습니다. 중요하죠. 근저당 설정계약서 채무자 아닌 엄한 사람을 채무자로 했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죠. 사람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채무자가 바뀌면 안 되죠. 빌려 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갚아야 되죠. 엄한 사람이 갚으면 안 되잖아요. 채무자 바뀌면 무효다. 자, 저당권의 설정 이후에 부동산 소유권이 타인에게 넘어갔습니다. 즉 저당 채무가 있는 부동산이 팔렸다면, 그러면 이제 이 저당 채무를 또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제3취득자. 아까 배운 적이 있죠. 그래서 저당의 설정 이후에 그 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면 현재 소유자, 주인이죠. 자신의 소유권에 의해서 저당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무슨 청구권? 물권적. 그러나 종전의 소유였던 자, 즉 예전에 채무를 지었던, 즉 빚을 빌었었던 그 채무자는 현재는 주인이 아니지요. 따라서 그 채무가 변제되면 저당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소유권이 없네요. 물권적, 채권적, 채권적. 그렇죠? 그래서 자, 현재의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의해서 말소해달라. 물권적. 종전의 소유자였던 자는 지금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적 등기 말소 청구가 생긴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예전에 배운 적 있죠? 물권적 청구권은 뭐 해제, 취소, 무효, 위조 이런 거 있었잖아요. 채권적 청구권은 법률행위, 즉 매매, 증여, 교환 또는 뭐 임차권, 중간세력 등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분한 적이 있고요. 이것도 함께 구분해 보시기 바라고. 중요합니다. 물권 청구권과 채권 청구를 하는 이유는 물권 청구권은 시효 걸리지 않냐고, 채권 청구는 10년의 소멸 걸린다.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번도 근저당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된 후에, 그럼 말소되었으면 찾아올 수 있는데 그 사이에 공교롭게도 이미 저당이 실행되어서 대금이 다 완납되었다면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은 소멸됩니다. 왜냐하면 경매를 번복할 수 없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저당권자는 자신의 근저당 등기가 원인 없이, 즉 불법으로 말소되었다. 그 경우는 말소한 놈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해야 되지, 이미 확정된 경락 효과를 번복하지는 못한다는 아주 독특한 판례인데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된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근저당 등기가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건재당 채권자, 채무자, 건재당 금액 등등이 추정되겠죠. 거기까지이지. 여기 있듯이 건재당권에 피담보채권을 발생시키는 기본계약까지는 추정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기본계약은 뭔지 모르죠. 무슨 채무가 있었던 것까지는 모르겠다. 건재당 설정되면 건재당권자, 건재당 채무자 또는 결산기 등까지는 추정되겠지만, 그러나 건재당을 발생시켰던 기본계약이 무엇이냐, 거기까지는 추정되지 않는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8번을 최근에 팔렸는데 이런 판례 어렵습니다. 이 단답형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판례 공부한다고 막 이만한 판례집을 다 읽고, 그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가성비 떨어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하시고 나서 사무실에서 혼자 계실 때 읽으면 됩니다. 시험 공부를 하실 때는 일단 시험의 합격이 최우선이죠. 합격을 목표로 공부하셔야 되지, 민법을 깊이 있게 공부하겠다 그러면 로스쿨 간다든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고요. 일단은 우리가 공부하실 때는 합격이 지상과제다,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민법은 연구하면 끝이 없습니다. 저도 모르는 게 많아요. 저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이런 판이 나왔지? 근데 그것은 학문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강사들이 혹시라도 설명을 잘못할까 봐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과목도 6개나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몇 년 걸려요? 비효율적이죠? 가성비 떨어진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외우시기 바랍니다. 실제 시험도 이렇게밖에 안 나와. 이렇게 딱 2줄밖에. 2줄도 많습니다. 8번 같은 거. 건재당권이 이전에 부기등기가 되어 있다면요, 중간에 건재당권이 넘어간 거예요. 그런 경우는 피담보 채무 소멸 원인으로 하는 건재당권 말을 정확히 상대방은 현재의 등기 명의자인 양수이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종전의 명의자가 아니라 현재의 등기 명의자인 양수이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니까 제가 여기 중요히 표시해놨네요. 우리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죠. 요것은 이제 예전의 명의이다 그럼 틀리고, 현재의 등기 명의자인 양수이다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배웠던 저당, 건재당에 관한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과 건재당권의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이 있는데, 일단 보존비용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점유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당권도 건재당권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보존비용은 발생되지 아니한다는 거. 우리가 질권은 안 배워서 그렇지만요, 질권에서는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질권에서는 포함되지만, 하여간 저당권자는 건재당권자와 마찬가지로 목적물 점유하지 않아서 보존비용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이에 반해서 지금부터는 또 다릅니다. 지연이자, 즉 지연이자, 지연배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저당권은 원봉 이행일 경과한 1년분이고요. 그리고 건재당은 무제한입니다. 실행비용도 경매비용 등은 저당은 포함되지만 건재당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표를 꼭 보시기 바라고요. 이 표 내용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때부터 외워야 됩니다. 다만 쉬운 것은 앞에 2가지죠. 보존비용은 저당, 건재당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점유하잖아. 그러나 지연이자 1년분이고 건재당은 무제한이고요. 실행비용, 즉 경매비용 등은 저당은 포함되고 건재당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이 표를 자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좀 쉬었다가 공동저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